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 이 스토리를 좀 먼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관세 얘기입니다. 관세. 이 관세를 걷느냐고 크고 생활하고 돈 들여서 걷고, 그런데 이제 돌려줘야 된다는 법원 판결 때문에 드디어 어제부로 돌려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돌려주는 게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야. 우리 개인 같으면 그냥 100불 빌렸다가 100불 돌려주면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워낙 방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돌려주는데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시스템 마련해야지, 사무실 마련해야지, 추가 인력 구입해야지 등등등등. 그래서 관세 거둔 거 고스란히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하튼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은 그 관세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환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 CBP, 이제 세관 국경보호국이라는 것이 세관 그 세금도 관련하지만 국경과 관련해서 왜 우리 공항 왔다 갔다 할 때 출입국 할 때 보면은 세관이 다 검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국경 요원도 나와 있고 이민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합쳐서 세관 국경보호국이라고 하는데 너무 기니까 원래 CBP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부터 CBP로 하겠습니다. 자, CBP는 어제부터 약 166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돌려주기 위해서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어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이걸 구축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이미. 자, 수입업체와 그리고 이제 통관업체들은 전용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CAPE라는 이름이 붙여진 환급 시스템 프로그램인데, CAPE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각 수입건별로 환급 신청을 그렇게 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체가 뭐 관세를 뭐 이 아이템에 대한 관세 얼마 냈고 저 아이템에 대한 관세 얼마 냈고 뭐 여러 가지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하나당 뭐 세금 한 번만 딱 낸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한 회사가 낸 게 있으면 그냥 한 번만 통합적으로 신청을 하면 통합적으로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건의 수입을 신고한 기업들도 환급금을 전자결제로 일괄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CBP의 설명입니다.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환급을 위한 그 전자결제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자결제 등록을 마친 수입업체는 보니까 56,497개, 약 56,500개 정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관세 낸 거 나도 돌려주세요라고 신청한 게 56,500개 기업체라는 것입니다. 크던 작든. 자, 이들이 받을 환급 규모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127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환급은 한 번에 쫙 안 될 겁니다. 이게 그만큼 맨파워도 필요하고 컴퓨터 시스템도 용량이 한계가 있고 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것입니다. 최근의 관세, 그리고 이제 비교적 그러니까 최근의 관세라는 게 뭐냐면 최근에 세금을, 관세 텍스를 가장 최근에 낸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뭐 전달을 해드립니다만은 제가 연방정부 지도자라면 요걸 좀 거꾸로 할 것 같아요. 아니, 일찍 낸 사람들이 오히려 일찍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찍 냈다라는 게 뭐 어찌 보면 그만큼 나라의 일조를 그때부터 했다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돌려받을 거 알고 낸 것도 어차피 아니었고, 그러니까 일찍 낸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제일 늦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낸 사람 먼저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비교적 단순한 케이스부터 먼저 해결해준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정했습니다. CBP는 이제 심사를 거쳐서 60일 내지 90일 내에 환급금을 지급한다라는 방침이다라고 일단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연방정부도 이렇게 우리가 목표는 짜놓고 있지만 수동 심사가 필요한 경우도 많아서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벌써부터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 신청을 하면 2달 내지 3달 안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뭐 기대는 해봅니다만은 뭐 그보다는 더 걸릴 것이다 라는 게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환급 대상 업체는 33만 개 업체입니다. 뭐 소송을 제기한 업체도 있고요. 뭐 신청 이미 한 업체도 있고, 그런데 일단 신청을 했던 안 했던 돌려줘야 되는 기업체가 33만 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수입 건수는 뭔가
한 업체당 뭐 한 아이템만 수입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뭐 수입이 아이템이 많을 테니까. 그 아이템은 얼마나 되느냐? 5,300만 건수, 5,300만 아이템에 대해서 일일이 이거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 이 돌려주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자까지 돌려줘야 되니까. 내가 100불 받고, 내가 이 사람한테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잘못 받았구나. 미안해. 돌려줄게. 이러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100불을 내가 받았는데 잘못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거 일일이 다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게 벌써 몇 달이 됐는데, 이 사람이 잠깐만, 내 돈 내가 100불, 1000불 갖고 있었으면 내가 주식을 사던 은행에 넣어놓든 내가 이자를 벌었을 텐데 내가 너한테 줘서 난 그 이자 수입 없어. 그것까지 책임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0불을 돌려주면서 이자까지 쳐서 110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거죠. 자, 한편 이 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 이후에는 이 해외에서 주문한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담한 사람들. 그게 누구냐? 소비자들입니다. 우리 소비자들. 그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에 대해서 뭐 수입 업체가 세금을 냈다고 하지만 그들이 그걸 고스란히 100% 부담을 다 갖지 않았잖아요. 일정 부분 자기네가 부담 가진 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 그 물가에 가격에 다 컴바인드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환급도 이루어질 전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기업체가 고객에게 아마 할 겁니다. 실제로 FedEx, 그러니까 UPS 등 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관세를 징수한 그런 배송업체들이 대표적인 업체인데 이런 경우에 환급금을 수령하는 대로 바로 고객들에게 즉시 반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차례 일이에요.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들한테 환급해줘야 되는 것도 엄청난 일. 기업 받으면 그게 또 다 자기 돈이냐? 아니에요. 자기도 또 고객들한테 일정 부분 환급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또 추가적으로 사람 써야 되고 추가적으로 돈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 뭐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는 낸 돈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뭐 제대로 100% 제대로 받게 되는 것인지도 좀 확실치도 않고 좀 엄청난 지금 혼란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코도 사실은 고객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죠. 되도록 빨리 환급을 해달라라고 연방정부에 일찌감치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코스코인데, 뭐 그렇다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환급해주고, 소송을 제기 안 한 뭐 업체라고 해서 환급 안 해주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왜 코스코 같은 데서 그런 소송을 제기했느냐? 법조계에서 봤을 때 그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게 그래도 좀 서둘러서 이 환급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빨리 받으려고 소송을 다 걸어 놓은 겁니다. 네, 코스코도 여하튼 걸어 놨으니까 빨리 받으면 고객들에게 얼마가 됐는지 모르죠. 그건 정확하게 모르죠. 네, 여하튼 고객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짜리 체크가 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이겁니다. 저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은근슬쩍. 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마감 기한을 은근슬쩍 하루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과의 휴전 시한이 동부 시간 기준으로 22일 저녁, 그러니까 내일 저녁까지다라고 말하면서 기존에 알려졌던 그 휴전 만료 기간이 사실은 오늘이었잖아요. 21일 오늘. 그런데 그걸 사실상 하루 연장했습니다. 뭐 왜 연기했는지 뭐 자세한 설명 이런 것도 없이 그저 내일 저녁까지 우리가 회담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은근슬쩍 하루 연장한 거예요. 네. 아니 뭐 은근슬쩍 전쟁 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은근슬쩍 연장이 좋습니다. 하지만 뭐 연장을 하면 하는 대로 왜 하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국민들이 뭘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 얘기를 설명을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어떤 설명 없이 그냥 내일까지 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 연장한다는 표현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내일 저녁까지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오늘 저녁에 마감인데 내일 저녁까지 보겠다라는 얘기는 하루 더 연장한다는 얘기인데 그야말로 은근슬쩍 연장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2주 휴전 종료 시점에 대해서 워싱턴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저녁이죠.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2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21일, 즉 오늘까지 2주간 휴전 기간으로 정한 건데 요게 이제 하루 연기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동부 시간으로 22일 저녁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제 뭐 하루 연장했다. 뭐 제가 은근슬쩍 이런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뭐 여하튼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협상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뭐 하루 연기했다. 아, 좋습니다. 뭐 은근슬쩍이 됐든 뭐가 됐든 뭐 평화를 더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뭐 그걸로 좋습니다. 협상을 위한 시간을 더 갖겠다라는 취지인 것만은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든 그 전쟁 재개를 막아내겠다. 그런 취지는 당연히 공감합니다만은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할 때마다 수시로 말이 바뀐다라는 점입니다. 수시로 뭘 연장하거나 또는 뭐 연기하거나 또는 아니면 했던 말을 다시 바꿔서 번복하거나 사실관계가 다른 말을 하거나 뭐 그러면서 좀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뭐 혼선은 좀 되는 거? 아니 뭐 얼마든지 뭐 참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좀 혼선되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꾸 수시로 말이 바뀌고 혼선을 주고 하기 때문에 협상 상대인 지금으로 보면 이제 이란이죠. 협상 상대 이란이 못 믿겠다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불신의 벽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부분이 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정말 평화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혼동스러운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국이 믿지 못하겠다고 나오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빠그러들까봐 그렇게 해서 이제 걱정입니다. 일각에서는 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발언을 내놓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차피 협상 가만 보니까 불투명해. 그러니까 막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래서 이랬다 뭐 이렇게 뭐 명분 찾기 예를 들어서.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것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이상해졌어.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공화당 내에서도 좀 있습니다. 자, 한편 이란에서는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공격 재개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진정성 없는 태도다라는 어떤 이런 불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과 그런 불신 때문에 협상이 좀 잘못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 좀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그렇다면 하루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굿뉴스를 반드시 백악관발 굿뉴스가 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한국 전쟁 때 만든 법안으로 가솔린 가격 잡으려는 트럼프 대통령 과연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압박에 직면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연방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침을 내리는 그 법적 근거가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이 한국 전쟁 때 그 당시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전쟁 시절에 마련된 미국의 국방물자 생산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국방물자 생산법이 이번 지침의 근거가 됐습니다. 국방물자 생산법은 1950년 9월 딱 그게 한국 전쟁 때잖아요. 전쟁 발발한 지 3개월 된 때 1950년 6월 25일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때 이제 한국 전쟁 그로부터 이제 3개월 뒤에 미국에 그런 법이 생긴 겁니다. 국방 물자 생산법. 이게 뭐냐면 민간 기업의 주요 물품에 그러니까 나라에서 급히 필요한 중요한 물품에 대한 생산을 촉진하고 뭐 촉진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좀 강요하고 또 그걸 더 생산하라라고 확대시킬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 그런 법안입니다. 한국전쟁 초기에 미군이 군수물자가 좀 많이 모자라지고 또 군수물자 중에서도 어떤 특정 물자가 또 유난히 빨리 소비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빨리 생산해야 되는데 민간 생산 기업에서는 뭐 다 이문을 따져갖고도 하려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생산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을 해가지고 잠깐 스톱. 너희들이 이해관계 이익을 위해서는 이 A라는 물건을 더 생산하는 게 회사에 좋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C라는 게 급히 필요해. C를 빨리 만들어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준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국방물자 생산법을 토대로 미국 내 석유 생산과 그리고 석유 정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습니다. 요게 이제 국방물자 생산법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석유 생산, 그러니까 원유 생산과 관련된 어떤 그 명령을 정유업체에 내릴 수 있는 거죠. 이 각서에 따라서 연방 에너지부는 해당 분야에 연방 자금을 투입할 수도 있고 관련된 민간 기업의 특정 부분의 생산을 더 독려하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각서에 따라서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연되는 사태와 또 자금 부조, 또 시장의 장벽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에너지 구매와 재정 지원 같은 다양한 수단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각서, 그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국 내 가솔린 가격 안정화. 가솔린 가격을 빨리 좀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국방물자 생산법의 발동만으로 그럼 단기간에 가솔린 가격이 그럼 빨리 낮아질 수 있을까? 우리는 뭐 희망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례가 반드시 지금 맞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어떤 전망이나 평가 이런 걸 리서치해서 종합을 해보니까 좀 뭐 그렇게 희망을 갖기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솔린 가격을 좌우하는 그런 핵심은 글로벌 원유 공급 문제 때문인 거지 미국 내 생산이 적어서 발생한 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뭐 미국 내에서 무슨 전쟁 발생한 거 아니잖아요. 미국에서의 석유 생산은 이란 전쟁이 발생한 그 시점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미국 내 원유 생산량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조금 더 퍼낼지도 모르죠. 그런데 미국 내 그 생산량이 쭉 갑자기 급감해서 이 유가가 오른 게 아니거든요. 국제 유가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은 쉽게 말해서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너희들 이걸 더 생산해. 다시 말해서 너희들 당분간 딴 거 다 팽개치고 석유 생산 퍼내는 거 그것만 더해. 뭐 이렇게 명령은 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 자체가 급등해 있는 상태에서 미국 내 원유 공급만을 뭐 일시적으로 그 뭐 더 올린다고 해서 곧바로 가스값이 내려간다라는 것은 뭐 어불성설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문가들 얘기예요, 그게. 원유를 좀 더 많이 갑자기 더 생산한다 해도 그걸 일반이 쓸 수 있게 하는 데는 중간 과정이 필요합니다. 뭘까요?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유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원유 시꺼먼 거, 뭐, 여러분들, 뭐,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죠? 막 퍼내잖아요. 시꺼먼 거. 그게 이제 원유잖아요. 거기에서 뭐, 우리 일반 자동차가 쓸 수 있는 일반 가솔린, 한국에서는 그거를 뭐라 그러나 휘발유라고 하죠. 그리고 가솔린, 그 다음에 이제 트럭이 사용하는 디젤유 이게 다 종류가 달라요. 일반 승용차용 가솔린 기름 또 트럭용 디젤 그다음에 또 뭐 항공 비행기가 다루는 항공 등유 등등등 에어제트 오일이가 그건 다 다릅니다. 그거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요? 네, 정제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 뭐 3, 4 different type of 오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미국 내에 정제라는 과정을 할 수 있는 그 생산 시설 그 한계가 있는 거죠. 능력의 한계가 있죠. 원유 생산만 갑자기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원유 잔뜩 퍼서 지상에 올려놨는데 이걸 정제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래서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이걸 이제 한국 등 정유 능력을 갖춘 그런 나라들이 정유를 해서 미국에 들여오는 그래서 그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땅에서 무식하게 막 퍼낸다고 갑자기 이게 우리 자동차 가솔린 가격이 낮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하튼 뭐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첫 번째 발걸음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였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반드시 금방 떨어질 건 아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괜히 쓸데없는 희망을 드릴까봐 또는 뭐 뉴스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나라에서든 뭐 어디서든 뭔가 화려하게 멋들어지게 막 발표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합니다. 뭐 당장 퍼낼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만 들으면 당장 내일 모레 가솔린 값 떨어질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 디테일한 안의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정유 능력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뭐 워낙 덩치가 있으니까 적은 능력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이 그 조그마한 손톱만한 그 나라에서 이 정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생산 정유 과정량도 많고요. 그래서 한국이 그 석유 수출국입니다. 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이 뭐예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천연 자원이 하나도 없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석유 수출국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원유를 사다가 정제를 해서 석유로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한국은 원유 생산국 또는 원유 보유국은 아니지만 또는 석유 생산국은 아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서 시꺼먼 원유를 갖다가 그냥 고도의 기술을 통해서 그걸 정제해서 석유로 만들어서 석유를 수출하는 석유 수출국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정제라는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또 그 과정 때문에 미국 내에서 원유 생산만 갑자기 늘린다고 해서 이 가솔린 가격이 금방 내려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제 연방 에너지부 장관이 전쟁이 끝나도 당장 올 연말까지 가솔린 가격이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 내년 초쯤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마 에너지부 장관은 전문가니까 이걸 감안해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한 게 그저께였는데요. 그로부터 하루 뒤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에너지부 장관이 말한 거 그가 틀렸다. 장관이 틀린 말했다. 당장 내려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에너지부 장관의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항상 그렇죠.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고 내려갈 땐 좀 천천히 내려가고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조금 천천히 내려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발동한 국방 물자 생산법 요것 때문에 다만 얼마나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요것도 제가 전문가의 전망들을 쫙 취합해 보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나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령해서 그것으로부터 얻는 어떤 혜택으로 인해서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의 변화 즉 인하는 한 몇 센트 정도 떨어질 것이다. 몇 센트 정도밖엔 기대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미국이 군 입대 가입 연령을 42살까지 올린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군이 지속적인 인력 부족 속에서 모병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대 최대 연령을 42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42살이 아직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군대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얼마냐? 지금은 35살입니다. 그러니까 35살 미만까지만 군대 갈 수 있는데 요게 정책이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네. 어저께부터 바뀌었구나. 네. 그러니까 그저께까지는 35살 넘으면 안 됐는데 어제부터는 42살만 넘지 않으면 군대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해군 공군은 해당이 안 되고요. 육군과 육군 예비군 그리고 주방위군에 해당이 됩니다. 미군은 연령 제한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서 불법 약물을 단순히 소지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체포된 그런 전과가 있다. 지금까지는 입대가 안 됩니다. 입대 자격에서 탈락이에요. 그런데 단순 소지로 체포된 전력 있다면 그건 입대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자격에 대한 것도 굉장히 완화했어요. 현재 미군은 약 132만 명의 현역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다 합쳐서 육군이 한 45만 명, 해군이 33만 4천 명 정도, 또 공군이 31만 7천 명, 해병대가 16만 8천 명, 그리고 해안경비대가 4만 2천 명, 그리고 우주군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창설한 그 부대가 있습니다. 우주군에 한 9,700명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미군이 한 132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45만 명의 병력을 갖고 있는 육군에서 지금 입대 가능 연령은 그저께까지 35세 이하였는데 어제부터 42세 이하로 다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런 걸 하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특히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 인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 인원이 늘 모자랄 수 있으니까 군대 입대할 사람들을 리크루팅 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모병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도 그 육군에 있으면서 모병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많다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굉장히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이 알아요. 왜?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한인이니까 한인들을 모병해 오기를 부대에서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한인을 모병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하튼 한인 언론이 많이 홍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뷰 하러 오기도 하고 가끔 만나자고 해서 가면 뭐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이제 그렇습니다. 좀 홍보 좀 해달라고요. 육군에 대해서 뭐 요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한인 모병관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사무실에서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육군에 가면 뭐가 좋고 무슨 혜택이 있고 뭐가 있고 쫙 설명해 주고 사인 받는 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미군이 육군이나 이런 데가 얼마나 모자라느냐. 미군은 지난 2024년하고 작년에는 그 모병 목표를 어렵게나마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그리고 2023년 다 목표 미달인데 특히 2022년에는 무려 25% 그 모병이 미달했었습니다. 작년에도 2023년에도 한 23% 정도 모병 목표 미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미군이 그냥 화들짝 놀라서 2024년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모병 활동을 열심히 해서 이제 어렵사리 이제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내년에도 지금 계속해서 육군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없어서 걱정이다라는 게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예비군은 6년 연속으로 지금 뭐 모병 목표 미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병 당담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을 변화하는 미국 내 노동시장에 대한 변화 또는 병역, 군복무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바뀌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국 젊은이들의 좀 비만율의 상승 이런 것도 이유가 된대요. 그리고 약물 사용 및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자격 탈락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입대 불가능한 젊은이들의 증가도 많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같이 한 번 군대 갔다 오면 베네핏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좋아할 수 있죠. 지금도 뭐 그 베네핏은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IT 같은 게 많이 발달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이제 젊은이들의 좀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어떤 자부심 또는 보람 이런 걸로 군입대를 하면서 좀 자랑스러움도 느끼고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전에는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병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합니다. 이 한인 모병관들 만나면 다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부상에 대한 위험과 트라우마 또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다른 직업에 대한 선택지가 좀 늘어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젊은이들이 입대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군대와 또 군사 개입에 대한 세대 간의 견해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젊은 세대는 특히 해외 전쟁에 대해서 지금 같은 뭐 이란 전쟁 뭐 이거 지금 이란 전쟁만 놓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미군이 해외에 주둔하고 해외에 개입하고 어디 해외에 대한 공격을 강하고 이런 것에 대한 회의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성세대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모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18살에서 29살 사이의 연령대에서 군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 한 53%가 29살 이하 젊은이들에는 53%가 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군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만은 내가 멋지다고 생각해서 군에 갔을 때 나는 의미 없는 명분 없는 전쟁터에 막 보내고 그렇다면 나는 그건 싫어. 그래서 안 갈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입대 가능 연령을 35세에서 42세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뭐 이란 전쟁 때문에 더더욱이 젊은이들이 야, 지금 뭐 미국이 명분 없는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는 안 가. 뭐 이런 생각을 더 심하게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조바심에 미군이 이렇게 이게 사실은 그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나이 상향 조정을 35세에서 올린다 그러면 뭐 기껏해야 1년 내지는 뭐 한 2살, 뭐 37살 정도로 올릴 수는 있죠. 하지만 이걸 42살로 올린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미국 군 수뇌부들 사이에서도 야, 이번 이란 전쟁 이후에 모병이 더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절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 42살 돼갖고 그때 가서 신병이라고 가서 그 훈련병 모자 쓰고 훈련받으면서 자기보다 거의 20살 어린 아들뻘 되는 그런 조교한테
뭐 욕까지 욕도 하고 막 좀 세게 하잖아요. 막 가르침 받고 조교들이 훈련하고 미국은 뭐 때리는 건 없습니다만은 나이 42살 다 돼가지고 20살짜리, 21살짜리 이런 애들한테 뭐 그거 훈련 뭐 그 자존심 이런 걸 떠나서 몸이 따라주겠어요? 그거 못할 건데 그런데도 불러드리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훈련을 좀 약하게 시키겠지. 뭐 42살이나 22살 당연히 체력적인 차이가 나는 건 누가 봐도 그건 다 당연한 건데 42살로 받겠다라는 것은 웬만한 체력도 통과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자칫하면 좀 허술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그렇게 입대 연령이 어제부터 바뀌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몰리고 있는 미국 군함 속에 있는 해군들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항공모함이자 미 해군의 최신 전력인 제럴드 포드 함이 출항한 지 지금 30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이후에 50여 년 만에 최장 기간 동안의 해상 배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300일 이상 그 배 안에만 어찌 보면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건조비만 133억 달러가 투입된 이 슈퍼 항모. 당초 6개월 임무를 마치고 6개월이면은 368, 180일 정도 있고 이제 복귀할 예정. 그러면 이제 승조원들 다 밖으로 나가고 좀 휴가도 좀 가고 다른 승조원들이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럴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이딴 위기 대응 그리고 이란 전쟁 발발 등으로 인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처음에 인도양에 있다가 대서양에 있다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이제 뭐 가고 배치돼 있고 이러면서 300일을 넘긴 겁니다. 역대 최장 기록은 1973년 그 베트남 통킹만에서 작전을 한 미드웨이 함의 332일이었는데요. 지금 이 제럴드 포드 함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에 더 배치를 더 오래 하게 될 경우에 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기적인 배치 속에서 지금 그 안에 있는 승조원들도 걱정이고요. 또 그 배도 걱정입니다. 배도 여기저기 지금 고장나기 시작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군인들도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한 겁니다. 군인들은 특별히 정신적인 고장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배치 속에 함 내의 설비 고장과 화재도 있다고 하면서 이 승조원의 피로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4,500명이 탑승한 이 제럴드 포드함, 이 바다 위의 도시라는 그 위용과 달리 승조원들의 생활 환경은 사실 그 안에서 열악합니다. 정말 제럴드 포드함 이게 한 300m 될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큰 거죠. 우리가 100m만 뛰어가도 헛떡헛떡거리는데 100m를 3번 뛰어가야 될 정도로 길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아무리 엄청나게 커도 배는 배죠. 그 안에 몇 명이 있는 줄 아세요? 4,500명이 있으면 4,500명이. 그러니 그 안에서 얼마나 빽빽하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겁니까? 그 안에 이제 그 변기 같은 게 있는데 4,500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 변기가 몇 개 있느냐? 650개가 있습니다. 진공 흡입 방식. 왜 그 저 비행기에서 그 화장실 쓸 때 이렇게 플러시하면 휙 소리 나면서 빠져나가죠. 네. 그런 식으로 진공 흡입 방식으로 설계된 그 군함 내에 변기 650여 개의 배관이 수시로 툭 하면 반복적으로 고장을 일으켜서 지난해에만 32차례 정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무전 때리는 거예요. 야, 변기 지금 650개 중에서 120개가 지금 막혔어. 지금 우리 난리다. 빨리 좀 와. 그러면 또 막 긴급하게 긴급 투입되는 그 요원들이 뭐 헬리콥터로 갈 수도 있고 사안이 커서 장비가 더 필요하면 뭐 다른 배가 가서 고쳐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쿵 여기 쿵. 변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승조원들이 어떤 날은 화장실 앞에서 45분 이상 줄을 서는 그런 일도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함 내에 기계 결함 문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205건의 고장이 이 제럴드 포드함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올 들어서 지금 4월까지 3, 42, 120 안 되죠. 한 100일 조금 넘었죠. 한 110일 정도 됐는데 110일 동안 250건 이상의 기계 고장을 일으켰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2건 이상 고장 나는 거예요. 여기 고치면 저기 툭, 여기 고치면 저기 툭 계속 고장. 그러니 그 안에 그 승무원들이 그 군사적인 작전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뭐 엄청나게 스트레스에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12일에는 홍해에서 이란전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세탁실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작전은커녕 화재 진압하는데 전 승조원들이 동원돼 갖고 불 끄는데 하루 넘게 거기다 시간을 허비했다랍니다. 그 순간에 200여 명의 그 군인들이
연기를 흡입해서 다 막 병원에 실려가고 침실 구역까지 연기가 퍼져서 그 안에서 자고 있던 그 승조원들이 잠도 못 자고 막 중간에 튀쳐나오고 이 교대로 자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연기가 세게 침실로 들어갔느냐 매트리스를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심하게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경보를 울려서 다 일어나서 나오라고 했으니까 살았지 만약에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으면 다 사망할 수도 있을 정도의 강력한 연기가 그 객실로 다 간 거예요. 군인들이 있는 객실로. 그래서 매트리스 1,000개를 긴급 공수해다 갖다 주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탁실마저 가동이 중단돼서 빨래를 하지 못하는 승조원들을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빨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거기서 일하는 친구들 막 기계 만지고 그러니까 막 기름 묻고 막 그러잖아요. 뭐 몇 번 정도는 더 입을 수 있지만 이걸 계속 입을 수도 없죠. 너무 기름이 많이 옷에 묻고 그러면 이게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새로 운동복 2,000벌을 새로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냥 버려. 새 걸로 입어.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죠. 그렇게 장기 배치로 인한 승조원의 심리 상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해군이 그 리트리버 견종인 저도 개를 지금 안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개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문득 하는데 키우게 되면 리트리버 생각을 그동안 많이 했었고 최근에는 또 이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진돗개도 좀 관심을 갖고 그랬는데 진돗개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여하튼 리트리버는 유명하죠. 네. 리트리버 견종인 그 심리 치료견을 배 안에 데리고 타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개가요 일반적인 그 해군 그 병사들보다 계급이 높습니다. 장교급인데 계급이 뭐냐? 대위입니다. 대위. 물론 그렇다고 걔한테 격려할 수는 없지만 대위 계급장을 달고 함정을 누비는 그 심리 치료견은 승조원의 불안한 징후를 포착하게 되면 곧바로 그 승조원의 스트레스를 낮춰주도록 훈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심리치료견은 지금 이런 장기 배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뭐 빠르게 움직이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제는 그 심리 치료를 해주는 그 치료견이 하루에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심리 치료견 자체도 지금 헐떡이고 있는 상태다. 그 정도로 그 병사들의 그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성 승조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걸음마를 막 시작한 딸을 두고 이 배에 탔다. 그런데 180일 정도면 배에서 내릴 줄 알고 배에 탔는데 지금 뭐 300일이 넘어가면서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자신의 동료 병사들 많은 그 병사들이 이번 작전이 끝나면 아예 제대해버리겠다라고 전형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병사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모자라는 병력에 기존에 있는 병력들도 막 나가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연령을 42세로 갑자기 대폭 어찌 보면 말도 안 되게 올려버릴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구나를 이 앞서 말씀드린 뉴스와 좀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 전당대회 소식을 좀 드려드릴 텐데 전당대회의 장소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장소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전당대회 장소를 결정하지 못해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스토리를 좀 전해드립니다. 2028년에 치루어질 예정인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탈환을 노리고 있는 민주당이 그해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전당대회 개최지를 지금 정해야 되는데 못 정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2028년에 하지만 이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뭐 준비하는 것도 그렇지만 미리 정해놓고 홍보를 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찌감치 전당대회 장소를 정해놓은 공화당과는 달리 민주당은 이번 주에 드디어 후보지 평가를 답사를 다닌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많이 늦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민주당 전당대회를 할 후보지로는 지금 몇 개 대도시가 나왔어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뭐 좋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게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자, 첫 번째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입니다. 거기 한인분들 많으시고 우리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으신데 거기서 열릴 확률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어찌 보면 제일 높을 수도 있어요. 애틀란타 쪽에서 보시는 분이 있으면 반갑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매사추세츠 보스턴입니다. 거기도 많으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아, 네. 시카고에서는 어떤 분이 보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주 덴버. 덴버도 제가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등입니다. 필라델피아 당연히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죠. 자, 미국의 전당대회는 수만 명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운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큰데 개최지로 확정될 경우에 그 도시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이 경제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우리 도시에서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해달라고 이제 유치하기 위한 도시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들 5개 도시는요, 우리 도시에서 열면 이런 점이 좋다라는 강점을 내세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도시에 대한 어떤 강점이 있는지는 뭐 미국에 좀 오래 사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죠? 네. 그런데 강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서로 상대 도시의 단점을 얘기하는데 지금 치중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단점 뭐가 있나 그럼 간단하게 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가령 이제 보스턴의 전당대회를 거기서 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 보스턴에서 하게 되면 그 민주당 전당대회잖아요. 그 민주당이라는 당 어떤 그 이미지와 보스턴의 이미지가 이제 연관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그 투머치 자유주의 엘리트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너무나 강하게 각인시킬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서민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안 좋게 비춰질 수 있다. 뭐 이런 단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게 뭐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타 도시에서 얘기하는 보스턴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전당대회가 열리게 된다면 덴버는 사실 경합주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차피 리버럴한 도시, 진보적인 도시예요. 뭐 경합주가 아니라서 어찌 보면 전당대회 효과가 반감된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서 전당대회를 안 해도 덴버 쪽에서는 민주당이 뭐 몰표를 가져갈 텐데 굳이 여기서 뭐 민주당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다가 뭐 돈을 퍼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뭐 미안한 얘기지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약간 그렇다고 완전 공화당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 거기서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 경합을 하는 그 경합주에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열어야 그 약간의 경합을 민주당 우세로 바꾸는 어떤 그 계기로 만들 수가 있는데 덴버는 그런 점에 약점이다. 뭐 이게 이제 타도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와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는 2016년 그리고 시카고는 2024년에 전당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뭐 전당대회를 개최했다고 또 해서는 안 돼 이런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2016년하고 2024년 필라델피아와 시카고에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했던 그 해 모두 민주당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라린 역사가 있는 곳에서 전당대회 해야 되겠느냐? 이 약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타도시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나마 가장 무난한 게 조지아주 애틀란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볼 땐 애틀란타로 가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이 이제 내일부터 답사를 다닐 예정입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개최지 선정에는 그 도시의 어떤 정치적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해당 지역의 뭐 주지사 그리고 그 도시의 시장의 정치력과 당의 자금력 그리고 도시의 숙박, 교통, 뭐 인프라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그 행사를 치르는 도시에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치르고 나면은 굉장히 그 긍정적인 효과, 경제적인 효과 이런 걸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디로 결정이 될까는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제 공화당의 경우에는 2028년 대선을 앞두고 전당대회를 개최할 도시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서 하냐고요? 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합니다. 사실 여기는 뭐 어찌 보면 가만히 있어도 공화당 깃발만 꼽으면 되는 동네 아닌가요? 휴스턴 사시는 분들 제 얘기가 맞나요? 네. 그래서 이제 휴스턴이 어찌 보면 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장단점과 비교를 해본다면. 하지만 뭐 공화당은 여하튼 2028년에 휴스턴에서 전당대회를 하기로 뭐 진작에 결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본 혼슈 동북부 태평양 해역에서 이틀 전에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죠.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일본 정부가 추가적인 대형 지진 가능성에 대비해서 후발 지진 주의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발 지진이 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그 여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보통 여진은 본진보다 더 약한 것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더 약하게 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진이라고 말할 수 없게 뒤에 오는 지진이지만 더 강력한 게 옵니다. 그래서 여진이라는 말을 안 쓰고 후발 지진이라고 씁니다. 왜? 더 센 게 오니까. 근데 일본이 지금 조만간 더 센 게 올지도 모른다고 후발 지진 주의령이 내려졌어요. 이로 인해서 일본의 북부 태평양 연안 광범 북동부 쪽 광범위한 지역에 긴급 경계가 지금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후 일본 북부 이와테현 미야코라는 시, 미야코가 뭐 미국에도 보면 일본 식당 이름 미야코 많던데 미야코시 인근 해역에서 처음에는 7.4도라고 해서 야 이것도 센데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 스마트폰으로 그 브레이킹 뉴스가 오길래.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나중에 이게 7.7도로 상향해서 고쳐져서 발표가 됐더라고요. 낮춰도 참 시원찮은데 이게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센 게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지금 일본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홋카이도현을 비롯해서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이번에 지진난데 그리고 미야키현, 후쿠시마현, 또 이바라키현 그리고 지바현 등 일본 그 동북부 저 위쪽 동북부 쪽에 7개 현에 대해서 지금 후발 지진 주의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그 후발 지진 주의보는 일본 그 해안 일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뒤에 평소보다 이 대형 지진 위험이 더 커졌다라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그런 독특한 그 주의보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나 한국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없죠. 뭐 여진을 주의하라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미국에도 보면 각 지역에 따라서 뭐 토네이도, 홍수, 폭염, 지진 등 나름대로의 뭐 하나씩 뭐 자연재해와 관련된 뭐 약점이 뭐 다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지진 걱정에 비하면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모쪼록 더 큰 그런 좀 충격적인 지진 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끝 소식입니다. 끝으로 주사 하나로 그 혈액암 및 각종 혈액 관련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열렸다는 아직 아니에요. 열릴 수도 있다라는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라는 그 약을 개발해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유명한 그 제약회사가 있죠. 미국의 제약회사인데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어떤 그 조그마한 회사를 바이오 제약회사를 샀어요. 근데 이 바이오 제약회사의 이름 뭐냐? 캘로니아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캘로니아 테라퓨틱스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거의 혈액암과 관련된 내용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제를 거의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는 회사를 일라이 릴리가 산 거예요. 얼마에? 무려 70억 달러 주고 샀습니다. 캘로니아 테라퓨틱스는 이 T세포 치료법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 치료법을 적용해서 혈액암 및 혈액 관련 각종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이 T세포는 환자의 몸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특정한 그 암세포를 발견하면 그 암세포와 탁 결합하면서 이 그 암세포를 자신과 함께 같이 뭐라 그러나 이걸 공중분해? 자신도 함께 소멸되면서 암세포를 소멸시키는 그게 이제 T세포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뭐 T세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돌았는데 여하튼 이 치료법을 적용하려면 그러니까 T세포 치료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는 T세포 치료법은 뭐냐 하면은 환자의 몸에서 혈액을 꺼내서 여기서 T세포를 분리해서 그리고 나서 이 T세포한테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특정 세포, 예를 들어서 혈액암 세포나 이런 특정 세포의 유형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소멸시켜라 라는 것을 여기다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양과 증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환자의 몸에 주입합니다. 이런 어렵고도 정말 고난도 기술의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치료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개발 중인 신약은 그런데 웃기는 게 다 필요 없어요. 주사 하나면 끝납니다.
이런 복잡한 방식을 거칠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주사제 주입으로 환자가 체내에서 스스로 세포 치료제를 생성하도록 해서 혈액암과 각종 혈액 관련 난치병 치료제에 획기적인 그런 진전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치료제. 이게 거의 막바지에 달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 물질 개발은 현재 초기 임상 시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나라마다 좀 틀린데요. 미국에서의 초기 임상 시험 단계를 이제 조사를 해 봤더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사 하나로 혈액암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좀 빠를 수가 있죠. 시험 그 단계가 오랫동안 약을 1년 동안 내가 이 약을 먹어놓고 몸의 변화를 이런 거하고는 조금 기간이 좀 그렇게 오래 안 걸리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초기 임상시험 단계에 이제 성공한다라는 전제에 상용화 되기까지는 빠를 경우에는 5년, 좀 늦을 경우에는 한 7, 8년 정도의 시간이 지금부터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당장 이게 주사제가 있어요는 아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바꿔본다면 그래도 관리 잘 하시고 치료 잘 받으면서 5년, 6년 정도 기다리면 요거 한번 주사제가 나오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약이 필요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필요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면 혹시라도 궁금하실까봐 지금 당장은 아니고 요만큼의 우리가 좀 시간을 있다,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점까지도 마지막에 좀 꼼꼼하게 리서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